네, 설문조사 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12월 코스피 밴드 상단은 2,600 정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호재, 트럼프 리스크는 악재로 변수로 꼽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서는 12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코스피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네.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뒤집어서 말하면은 결국에는 이 코스피 시장이 개선되기, 그러니까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춰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월 달 정도를 보면은 내일 12월 3일 날 발표가 되는 그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뭐 그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살펴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이 될 경우에 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는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그 지표가 개선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도 반영을 할 것이다. 대신에 이제 롱텀하게 저희가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1분기, 그러니까 12월 1분기 정도에 단기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12월 달은 뭐 코스피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S&P 500이 빨리 그 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갭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증시 그래도 워낙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피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뭐 또 수급 공백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연말이면 들어온다는 외국인 매수 뭐 아직까지는 조금 소식이 없는데 언제쯤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외국인 투자 심리를 정확하게 뭐 이제 캐치낼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은 네. 통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이제 매수매도를 할 경우에는 12월 달에서 1월 정도까지는 순매수로 전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그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이익 추정치 말씀도 그랬지만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9월 달에 발표된 밸류업 지수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당시에 이제 12월 달에 리밸런싱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수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 12월도 뭐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실적, 펀더멘털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도 지금 1,400원 선 중심으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이 많기도 하지만 워낙 또 원화가 약세기도 한데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뭐 채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는 한미 그 통화 완화 속도 차이를 감안을 하면 근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그 하락하지 않을까 환율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강달러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무역 분쟁이 강하게 이제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환율의 상단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그 WGBI 편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이제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환율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학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1,290원대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할 경우에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저희가 1,200원대 환율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평균으로는 한 1,350원 정도의 환율 레벨을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달러 요인들이 좀 있지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내년 말에는 1,200원대 환율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더 부각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우려되는 요인은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통위에서 그동안은 그 가계대출,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과 물가 네. 양대 책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하고 또 금융안정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한국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융안정, 가계대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다면은 네. 이번에는 성장에 방점을 좀 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조금 그 서프라이즈하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2개월 연속 인하한 부분들은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수출이 역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네. 이번 수출 발표된 것도 사실은 그 레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그 시장에 좀 팽배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느니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기업들의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익 추정치가 올라와야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이익 추정치 하향을 멈추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역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와야 증시에도 좀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 급락에는 12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한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한국을 제외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관심이 많고 유럽은 또 부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올라가면서 독일 제조업이 좀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내년 성장률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수준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 경기에서 그 독일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급 고용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 경기가 부진하면 유로존 경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12월 금정위에서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레벨이, 물가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들이, 청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환율도 조금은 되돌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 8월에 한번 저희들이 올해 8월에 네. 한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섹터별로 앞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미국 대선 전부터 누가 돼도 긍정적인 섹터 중 하나 바이오 헬스케어가 꼽혀왔는데 한동안 주가는 좀 횡보를 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최근에 미국의 그 보건부 장관 선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 계약도 했고, 그다음에 FDA 신약 승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글로벌 신약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CDMO 기업들의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한테 또 직접적인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헬스케어주들에 대한 뷰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 기업별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는 딱히 이런 매크로 악재 없이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이 긍정적이다. 선별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반도체 섹터는 좀 낙폭이 큰 상황인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도 여전히 주가는 5만 원대
있고요. 반도체 섹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네.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들 예상하고 이렇게 그 예상치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좀 그 추정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양 그 뭐 주요 고객사라고 하죠. 네. 뭐 공급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 중심의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은 어느 정도 워낙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올 경우에 반도체 쪽에 조금 단기적인 호재도 될 거다라고 수급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 주가가 선반영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그다음에 뭐 프라이스 이런 메모리 프라이스 가격 자체도 이제 선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연말 내년 초로 지나면서 이제 좀 바닥은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칩스법 관련해서도 네. 이게 뭐 물리적으로 폐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반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이제 중국으로 치면 굴기죠. 네. 예, 그래서 뭐 그게 의지가 강력한 만큼 어느 정도는 원한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지나면서 좀 바닥을 지날 수 있다. 칩스법 폐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자동차 섹터도 지금 부담을 좀 느끼는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는 우려도 있고 최근에 나온 뭐 수출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고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자동차 섹터는 누가 알다시피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가격을 안 내려야 되지만 네. 결국에는 가격을 맞춰야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 좀 기업들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관세를 얹고서도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성의 좀 훼손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을 과거에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대응력 자체가 이제 시장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이 현지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거에는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또 한 가지 이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개인 세금이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춰지면은 사실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뭐 니즈도 조금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어서 자동차 소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중립 이하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세 부과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자동차 기업들 시장 대응력이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자체 뭐 부진한데 IRA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 변동성도 최근 들어서 좀 큰 상황이고 2차 전지는 뭐 추세 반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하우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고 있긴 한 부분이긴 하고요. 그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을 때 뭐 27년, 28년, 심지어 뭐 30년의 이익 추정치까지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에 넣어서 네. 적정 주가를 산출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이 있었죠. 애널리스트별로 뭐 의견 차이도 컸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지고 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이제 같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는 네. 뭐 전기차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적정 밴드 내에서 뭐 트레이딩하는 정도의 그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매크로 환경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한때 뭐 고용 충격이 뭐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잦아든 양상이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고용 같은 경우는 뭐 점진적으로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제 이미 시장에 널리 퍼진 상황이고요. 네. 뭐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허리케인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고용이 푹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11월 달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노동 수요하고 공급 간의 이제 격차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9월 달에 저희가 따져본 게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한 61만 정도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제 신규 고용 증가 속도를 감안을 해보면은 한 4개월 정도면 한 61만 정도가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고용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수요가 소진이 됐는데도 공급이 지속이 된다면 실업률은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맞추는 초점을 두는 그런 그 비즈니스 이제 그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경계감 역시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용이 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큰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최근에 미국 물가 지표들도 좀 정체가 되면서 12월 FOMC 전망 뭐 동결이나 인하냐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연준이 12월에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패드워치라고 하죠. 거기 네. 뭐 맨날 확률이 매일 이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12월 달 FOMC에서 그 25bp를 인하할 확률이 한 60%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정당성은 뭐 어느 정도 좀 부여가 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6일 날 그 1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CPI가 또 11일 날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은 좀 부여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월 달에도 25bp 정도의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 그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고용 관련해서 이제 가계 대상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부 고용 일자리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급감하면 실업률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그 말 기준으로 미국 그 기준금리를 한 3.5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전히 12월 FOMC 인하 확률이 높다는 점 전해주셨고요. 11월 고용보고서부터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GDP 보면은 4분기 전망치도 양호하고 지표들도 지금 견조하고 S&P 500 보니까 이제 내년에 7,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질주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뭐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 죄송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그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뭐 네. 이제 EPS 내년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하게 이제 좀 학문적으로 이제 그 이익을 PR로 나눠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3.9%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2%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내년에 이제 그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 기대치가 15%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국내 내년 기대 수익률을 한 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15% 기업들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텀이 내년에 기대 수익률이 15%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업의 이익 증가에 기반해서 미국 시장에
그 기대 수익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체감 경기 개선이 이제 더해지면은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미국 기업 이익 증가에 기반을 했을 때 S&P 500, 뭐 뉴욕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좀 순환매 장세, 여러 섹터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에 미국 증시를 주도할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그 내년에도 뭐 여전히 미국은 그 반도체도 성장주고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주들이 성장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들이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이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랑은 조금 비교해서 볼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그 중심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견인이 됐다면은 내년에는 좀 확산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그 2010년대 초에 그 주가를 견인했던 게 애플입니다. 예, 애플이 견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를 높여가면서 그 주가 측면에서도 따라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다면 내년에는 이제 그 연관돼서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AMD나 이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익 추정치 상승 대비해서 뭐 브로드컴이나 AMD 기업들도 많이 그 따라 붙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서 B2C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애플, 알파벳,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아마존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또 이제 그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뭐 이제 제조업 체감면 개선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운송하고 자본재 쪽에 좀 그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소비심리 지수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소비자 서비스 이런 업종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은 섹터들을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빅테크들이 뉴욕 증시를 좀 주도할 것이고 여러 섹터,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만 좀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중국은 부양책 발표에도 무역 갈등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트럼프의 이제 대중국에 대한 그 스탠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드러진 대로 저희들이 이제 보기만 그 이제 뭐 정책들을 보면은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수출이나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상장사 실적은 뭐 많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화 정책 여력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 환율도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단기 충격은 뭐 2017년, 18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은 이제 이미 좀 저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기간들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서 안 좋은 기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동안 그 재정 및 내수 부양 강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누적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대외 충격은 좀 상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내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긴축을 좀 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정 정책이라든지 내수 부양 정책들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공격적인 레버리지 정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대외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뭐 지표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GDP상으로 한 마이너스 0.5%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 환율은 한 3% 정도의 평가절하 정도를 좀 트럼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회복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경기가 어쨌든 바닥은 지났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이 12월 투자 전략보다는 뭐 내년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체감 경기가 개선이 되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뭐 지주, 방산, 뭐 이런 그 섹터들을 저희들이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제외를 하고 본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인프라 뭐 제공과 리쇼어링 확대 이런 부분들은 산업재 투자. 가 확대가 되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뭐 두산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현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가치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잉여 현금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나 뭐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내년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좀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대비 잉여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